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조금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적 변화, 대일 강경 노선 국적 변화를 일본의 제2침략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 병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 제2의 침략행위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말 한국 땅이었던 독도를 일제가 100년 전 침탈한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고구려 연구재단 배성준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자, 오늘은 제가 늘상 여러 번 비판했었죠. 이 남한의 식민사학,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이 강단사학이 해방 70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강고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결이 언론과의 카르텔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제목이 기억전쟁, 미래가 된 과거 10일 해가지고 교과서로 무장하라, 때로는 신화가 역사를 물리치기도 한다. 그러면 사진을 실었는데 사진 도장이 당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당시 국회에 동북아 역사유곡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동북아 역사유곡 특위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가지고 이제 회의했던 사진을 하나 싣고, 그 다음에는 단군상에다가 제 사진에는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단군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 지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필자가 보니까 정면, 서강대, 트랜스 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조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어 좀 쓰면은 어디 무슨 두드러기라도 나는지,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요, 트랜스내셔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조교수 해가지고 정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일단 이 강단사학자들 글 쓰는 거 보면 횡설수설이에요. 이것도 그냥 횡설수설인데, 앞부분에는 느닷없이 국풍 80일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81년도에 국사 교과서 공청회라는 게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판하는 게, 왜 단군을 교과서에 실었냐, 신화라고 아니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라는 서술이 건국하였다라고 바뀌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아니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건국했다라고 쓴 게 뭐가 그렇게 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이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 단군입니다. 점령하기 전부터 일본의 나가미치오란 이 식민사학자가 가야는 임나다라고 이제 논문 쓴 가라고란 걸 쓴 인물인데, 이 인물이 단군은 가짜다라고 먼저 주창을 했고, 그 다음에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 이만희시류, 금서룡이라고 하죠. 이 금서룡이 또 단군은 가짜다라고 주장했고, 지금 그 맥락 따라가지고 교과서에 왜 단군이 건국했다라고 썼느냐라고 그걸 갖다 이제 비판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2016년도에 동북아 역사지도 이제 편찬 사업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016년에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학계의 관심 속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야심차게 진행되었던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다. 이 사업은 2015년 말 내려졌던 폐기 결정이 번복되어 재수정과 재심사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29일 D등급 최종 점수 44점이라는 결과가 통보되면서 공식적으로 중지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주된 이유는 지도학적인 문제로 설명되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드물다. 이렇게 이제 정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들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써야죠.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식민사학자는 드물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 말이죠. 여기 지도적인 문제로 설명되었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2008년부터 8년 동안 약 국고 47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 지도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지도로 고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근현대까지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면은 역사니까 역사학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도 사업이니까 지리학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리학자가 몇 명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명. 역사학자가 60명에서 80명 이렇게 구성됐어요. 지도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럼 역사학자가 지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최소한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더라도 역사가 80명 들어갔으면 지리학자가 암만 못 들어가도 10명, 20명은 들어가야 이게 이제 맞겠죠. 그것도 이제 한국 지리 전공자, 중국 지리 전공자, 일본 지리 전공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한 명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대심사할 때, 재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리학자들을 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리학자들에게 심사를 맡기니까 최종 점수 44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써놨는데요. 한번 보면은 요 사람들이 난 이 강단사학자들 글 쓰는 거 보면 자연히 이게 인간에게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급기야 2015년 4월 17일 열린 국회 제32차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사업 관련 논의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규모가 작았을 뿐 회의 형식은 1981년 국사교과서 공청회의 재판이었다. 사업단 측 역사학자와 이 사업을 비난하는 측 인사를 한 명씩 참고인으로 불러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특히 이상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참고인 이덕일 씨가 준비한 자료가 회의 전날 사업단 측에 전해진 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지를 보고 본인이 답을 만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단 측을 후험생에 비유한 것인데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추궁의 대상으로 불렀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아주 이름도 어려운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조교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야기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지도가 문제가 되니까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그럼 양쪽 지도 만든 측하고 이 지도를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는 측하고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진술을 듣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나와주겠냐라고 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도 제작 측 대표로 임기환 서울교육대 교수가 지도 제작 측 대표로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도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 당시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했던 이 진술에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저보고 자꾸 그 전날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했는데 그 전날부터 국회 특위 쪽에서 자꾸 저보고 발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발표 자료를 주면은 저쪽으로 유출될 거 아니냐 하니까 유출 안 되게 신경 쓸 테니까 그냥 발표 자료를 주세요. 계속 여러 차례 그 보좌관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전날 한 8시쯤에 제가 질의할 내용, 발표할 내용을 국회 동북아왜곡 특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임기환 교수 나타났는데 제가 준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고 자기네가 그 호텔방 잡아놓고 밤새고 대책을 후기한 겁니다. 처음에 이상일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게 위원장한테 아니 이 자료가 왜 저쪽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왜 저쪽으로 어떻게 넘어갔냐 경위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 지금 양측 진술회를 듣는 자리인데 당신 임기환 교수 당신 쪽은 벌써 그 이덕일 소장이 할 자료를 벌써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옥신각신 되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2시간 정해진 시간 그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주 부당하게 제가 제시한 자료가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뭐 행정부, 국회, 뭐 할 거 없이 이게 식민사 카르텔이, 특히 언론, 이 카르텔이 아주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분명히 당부하면서 그 전날 8시경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저쪽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알겠습니다. 안 넘기겠습니다 하더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상일 의원이 그 문제 제기한 게 당연한 거죠. 이걸 갖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모른다 그래갖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의록에 따르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운영실장은 이 회의에서 4월 2일에 이미 서강대학교 지도편찬위가 제작 중인 지도집은 발간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언했다. 회의장에서 주로 논쟁이 된 부분은 한사군의 위치를 비롯한 고대사 문제였다. 당시 회의록 내용도 낙랑군의 위치를 둘러싼 공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한사군 문제를 비롯한 고대사 관련 공격이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 지도집 발간 사업을 좌초시킨 셈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역사TV에서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 얼마나 매국적인 사업이었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또 옛날 거로 이 경향신문 이란 데서 또 이제 식민사학 편을 들어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 해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단 하나 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성장 120년에서 300년 뭐 이런 지도가 있는데 이때까지도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그려놓다 보니까 그 4세기 초까지도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는 걸로 그려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고구려하고 중국하고의 국경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지도에 따르면 그러면 고구려하고 당시 중국하고 국경이 세로로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고대 국경은 대부분 산이나 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에 따르면은 산맥을 천산산맥, 장백산맥, 낭림산맥 이걸 다 세로로 자르고 강도 청천강, 압록강, 혼강, 무수히 많은 강을 다 세로로 잘라가지고 그런 국경선이 형성됐다는 건데 고구려와 중국이 국경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게 어느 사료에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 삼국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진술에도 법정하고 비슷해가지고 발언하려면 이 참고인으로 나갔지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에게 당시 위원장이 김혜연 의원이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짧게 하라 그래갖고 제가 어느 사료에 나옵니까? 하니까 삼국지 삼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 인터넷 되시죠? 바로 검색할 수 있죠?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국사기 어느 왕 몇 년도에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세로로 국경선했다고 나옵니까? 하니까 임기환 교수 이분이 고구려사 전공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독도를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독도는 안 그렸습니까? 하니까 실수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의 문제점은 한사군을 전부 다 북한 강역에 그려놓음으로써 동북 공정을 그냥 추종한 겁니다. 두 번째는 4세기에도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어요. 안 그려놨어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 야마도에는 거의 통일제국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야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 지금의 심양에서 지금 이제 홍룡강성 영안 부근인데 이거는 거꾸로 압록강 서쪽에서 지금 함경남도 남쪽으로 한 거로 고려와 조선의 국경을 수천리 다 축소해 놨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표현도 식민지 시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식민지 시기 조선의 행정구역 해가지고 13장을 그려놨는데 독립운동사는 한 장도 안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동북아 역사지도의 한국편을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알고 싶은 거는 독립운동사 지도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디 있었고 어떻게 싸웠고 3.1운동 때는 3.1혁명 때는 어디서 공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청산리에서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하나도 안 그려놓고 일제 시기 행정지도 아니 식민지 시기에 이 사람들 표현대로 식민지 시기에 충청도 행정구역 일본에서 뭐라고 했던 경상도 뭐라고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독도 일관되게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면 이 사람이 여기 썼죠. 쓴 대로 재수정과 재심사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44점 맞아가지고 납제 중에서도 완전 납제 맞아가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속 이런 게 문제되니까 저희 쪽 민족사학자들하고 강단사학자들하고 한번 중국 하북성에 가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낙랑군이 있다는 곳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가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에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행사 하시지 말라고 3박 4일 동안 다녀보니까 이미 입장이 다 드러났지 않나.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선총독부 역사관이 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부정할까. 다 이제 이거 가득 차 있으니까 앞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 아니냐. 그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한국 역사 좀 좋은 쪽으로 가자고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앞으로는 어느 길로 갈지 방침을 명확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당시 이제 김호섭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저희 쪽 테이블에 왔어요. 뭐 술도 한잔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는 일본 거다 라고 글로 쓰고 논문 쓴 그 연구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이름도 공개할 수 있어. 배성준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요.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 이런 2005년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배성준이란 동북아 역사재단 그 독도 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또 동북아 재단에 파견해가지고 어디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사실관계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이 사람 이야기가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사를 읽어보면 곧 신라의 우산국 정벌로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출발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모든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같이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해 보인다. 마치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근데 이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이 동북아 역사 지도의 동북아 역사 재단 측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 47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를 한 장도 안 그려놨습니다. 따로 박스 처리까지 해서 울릉도는 표시해놨는데 독도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그 저희 테이블로 왔을 때 제가 아니 이 배성준 이분 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정리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공급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 안 그려왔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재수정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 지도 책임자들을 여러 명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개XX들아,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드는 거면 독도는 그려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이 개XX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애꾸제가 그 말 듣고, 아니 그런데 점 안 찍어 왔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재심사기간을 줬어요. 분명히 국회 공청회 때 문제가 됐고, 뭐 이 지도 문제점은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항목 한 몇 번 정해갖고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제외하고 딴 거는 다 별개로 치고 독도 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임기환 이분이 국회 공청회 때 독도 왜 안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독도 그려왔어야죠. 그 문제가 돼가지고 재수정 기간을 줬어요. 그게 특혜예요. 재수정 기간 준 게. 또 안 그려왔어요. 끝까지. 근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당시 말을 들어보면은 그려오라고 점이라도 찍어오라 그랬는데 끝까지 점을 안 찍어 온 거잖아요. 그 지도가 마치 정치권에 의해서 좌절된 것처럼 이 경향신문하고 국사파동과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사업 해가지고 정면, 서강대 조교수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뭐 한국일보,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런 행태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경향신문, 이 이대근 국제부장이 2006년에 쓴 그 글이 있어요. 노 대통령에게 권하는 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조금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적 변화, 대일 강경 노선, 국적 변화를 일본의 제2침략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 병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 제2의 침략 행위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말 한국 땅이었던 독도를 일제가 100년 전 침탈한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고구려 연구재단 배성준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하면서 바로 독도는 일본 거라고 쓴 배성준의 논리를 가지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한 거를 비판하는 논조를 이대근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한국 언론들 일련의 맥락이 있어요. 이 이대근이라는 사람이 2009년 4월 15일 날에 이대근 칼럼 굿바이 노무현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노 대통령이 이런 칼럼들 때문에 나중에 사실 이제 이 죽음으로 내몰린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뜻하는 거죠. 민주화운동의 인적, 정신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민주화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그를 위해 일한 지식인들은 신뢰와 평판을 잃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함부로 쓰다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었다.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 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다 태워버린 제 속에는 불씨조차 남은 게 없다.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뭐 영향을 끼칠 일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자살하라고 내모는 칼럼은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들이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이 남한 강단사학, 그 다음에 남한 강단사학에서 이 배성준 같은 인물이 독도는 일본 거라고 쓰면은 요게 언론이 딱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논리로 사용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국민은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것도 정당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거라 그래가지고 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난리 쳐가면서 그 독도는 일본 거라고 논문 쓴 배성준의 논리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하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명박 정권의 검찰, 지금 검찰이 입장난 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검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귀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사설로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하면서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고 서민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추모 행렬은 인권과 민주주의, 권위주의 타파,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공인의 삶을 되새기며 애도했다. 이게 같은 신문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마치 세계 언론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했죠. 그랬더니 당시 프랑스 언론들이 악마 엘바섬을 탈출하다. 그러다가 차차 나폴레옹이 파리에 가까우니까 나중에는 파리 입성하니까 황제폐하 파리에 입성하시다. 이렇게 써가지고 세계 언론사에 아주 이제 언론의 행태가 어떤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경향신문이 그때 이랬으면 반성을 해야죠.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독도를 일본 거라고 하고, 여러 문제점은 제가 체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독도 끝까지 동고역사재단 이사장이 불러다가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나 40트럭 가지고 만드는 지도에. 그럼 점만 찍어왔으면은 이 지도 사업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찍어온 겁니다. 왜냐? 독도는 일본 거라는 거예요. 이 지도 만든 사람들, 이 확고한 신념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기억전쟁, 미래가 된 과거, 제목도 교과서로 무장하라. 교과서가 다 식민사관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교과서로 무장하라. 때로는 신화가 역사를 물리치기로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보도로 여당이 180석이 돼가지고 어떤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요런 사람들이 딱 이 경향신문 같은 요런 게 딱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대로 방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저는 한국 언론 중에 그 많은 언론 중에 왜 이쪽 정당한 우리 쪽을 갖다가 옹호하는 언론이 왜 하나도 없나.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이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선거 지형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이 영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떨어지냐면 바로 이 역사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관이 뭐 다를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독도를 끝까지 점이라도 찍어 오라 그랬는데 안 찍어 온 걸 갖다가 지금도 마치 이 지도 좌절시킨 게 무슨 대한민국의 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틈만 있으면은 요 카르텔이요. 무시무시한 카르텔이에요. 틈만 생기면은 총독부 만세.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들 자다가 잠자기 전에 아니면 자고 깨어 일어나서 대노회의가 반자이 부르는 사람들 아니냐. 서랑폐하 만세 부르는 사람 아니냐. 조선사 편세 만세 부르는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재수정 기회를 줬고 동북아재단 이사장이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라 그랬는데 안 찍어온 지도를 갖다가 그게 좌초됐다고 마치 대표로 나간 1억1이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겨레 경향에서 이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조중동도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한겨레 경향의 영향력이 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 역사에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 또 카르텔이 가동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놀조를 하려면 요즘은 보니까 뭐 이덕일 역사 TV도 있고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지금 역사 이쪽 관련한 그 방송을 뭐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니까 이런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카르텔 기사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저희 역사 TV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